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바이든 관세 폭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4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래서 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내일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미중 갈등이 더 커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계 경제에 또 하나의 아주 커다란 지금 암운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좌고 우면해왔던 중국에 대한 전기차 관세, 드디어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관세율 100%를 때릴 것이다.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고 백악관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 관세라는 것은요, 수입 가격이 예를 들어서 3만 불이다. 이러면 관세도 똑같이 3만 불로 플러스해서 6만 불짜리로 팔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 이렇게 가격이 2배로 올라가면 중국 차의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사실상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아주 광적인 매니아를 빼고는 중국 차를 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최근에 중국이 중국 관세법 17조를 개정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나라에 대해서는 EU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보복 관세를 한다. 이런 법을 개정을 해서 공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면 그 관세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WTO에 제소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최근 한 20, 30년간의 국제무역 질서였더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그런 WTO 규정, WTO 분쟁 조정 절차까지 가지 않고 미국이 때리면 우리도 바로 때리겠다는 이런 네. 입법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차에 대해서 관세 때리면 중국은 중국대로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아주 자동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두 나라 간에 아주 그동안에 보기 힘들었던 상당히 심각한 무역 전쟁, 무역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이든은 왜 지금 이런 어떤 전쟁 상황까지, 무역 전쟁 상황까지 감안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날리려고 하느냐 하는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트럼프와의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의 가장 강점,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 때리기, 이것을 선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때림으로써 선거전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전기차 전환에 관해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IRA법, 인플레 감축법도 사실상 전기차 전환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 전기차 노동자들한테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옮기게 되면 노동자들의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대목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전환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노조와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면에서 표가 달아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바로 미국의 이 자동차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이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이른바 경합주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합주에서 조금이라도 표를 잃으면 바로 대선에서 선거 전에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기차 전환 정책이 결코 미국 유권자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도 중국에 대해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 네. 단기적으로는 중국차, 전기차가 미국에 좀 못 들어가면 한국차 플러스 되는 측면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한국차에 많은 부분이 지금 중국 부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배터리는 물론이고 많은 부품이. 그런데 중국이 중국산 때리면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자, 그다음에 또 중국이 보복을 할 때 이 과정에서 한국 차나 한국 배터리의 유탄을 없앨지 여러 가지로 우리도 지금 머리가 상당히 어지러운 네. 바이든의 그런 관세 폭탄이 오늘 내일 곧 터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발표가 되겠군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전기 먹는 하마.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인공지능 경쟁이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덩달아서 지금 에너지원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낙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많기 때문에 결국 누가 에너지원을 확보하느냐가 결국 이 AI 경쟁에서도 승자로 올라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요. 예, 그야말로 전기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기는 산업혁명 시대에 시작을 해서 이제 생명을 다 고했다 이런 평가도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새로운 인공지능이나 또 블록체인, 전기차 이런 첨단 제품이 나오면서 오히려 전기 소모량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의 경우에는요.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으로 놓고 볼 때 전기 먹는 하마, 전기로 살아가는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반도체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모든 경우의 수 학습을 하는 것인데 그 학습하는데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다 하지만 그 엄청난 양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전기를 통해서 24시간 켜줘야 되고 지금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저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2027년 정도 가면 전 세계 웬만한 국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버지니아주는 워싱턴 DC를 감싸고 있는 미국의 가장 핵심 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동부의 실리콘밸리라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네. 이 버지니아주에서 아예 데이터 센터 설립하지 마 하고 허가를 금하는 그런 지금 조처를 발동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서 인공지능 만드는 건 좋지만은 이 인공지능 때문에 전기값 올라가고 다른 산업이 발전하기가 어렵다. 자, 그다음에 블록체인은요. 그 블록체인의 채굴 작업, 이 과정 엄청나게 전기가 들어가고 또 채굴을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채굴 작업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어떤 과정입니다. 네. 그 채굴 과정이 있어야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전기 소비량 엄청나게 많고요. 또 전기차의 경우에도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한 게 전기차 프로젝트인데 오히려 전기차에 들어가는 엄청난 전기 소비량. 지금 우리나라도 전기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대부분 석유라든지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또 한전이 곧 전기 요금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자칫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까지 가세함으로써 전기가 급속하게 부족해지는 일렉트리시티 쇼티지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 사정 그렇게 썩 여유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도 빨리 속도를 내야 되지만 충분한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 시스템도 네.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전기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네.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급 확보 또 가격 확보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력 비용, 생산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앞으로 뭐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 재생에너지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생에너지의 그 가성비, 원가 대비 에너지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종래 기존 에너지에 비해서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목매일 수가 없다. 더구나 이 재생에너지 부분은 중국이 태양광 같은 분야에 관련 설비를 지금 공급 과잉, 덤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도 관련 산업은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 산업, 핵 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전기 공급을 충분히 늘려가면서 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 혁신이 네.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기대 인플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끈적끈적한 상황이어서 연준이 지금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질 않고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람들의 바람이 경제 지표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라든지 수출 이런 같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태양을 두고 내일은 서쪽에서 좀 떠주세요 해도 태양은 결코 서쪽에서 뜨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인플레는 다릅니다. 인플레는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면 뭐 올랐다고는 하지 않아도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조기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중에서 인플레는 CPI나 PCE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네. 기대 인플레 지수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미시간 대학이 만드는 이 기대 인플레가 지난 주말에 공표가 됐습니다. 이게 또 올라갔습니다. 3.2에서 3.5%로 지금 물가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 왔는데 기대 인플레가 올라간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물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와중에 소비 심리는 또 감소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비 심리가 높아져야 물가가 오르는데 지금은 소비 심리, 나 소비하지 않을래 네. 이러는 상황 속에서 물가는 올라갔다. 이것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까지 됐다. 지금 미국은 금리도 인하해야 되고 갈 길이 바쁜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특히 기대 인플레가 높게 나온 거 이것은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미국이 CPI를 발표하는데요. 네. 현재 뉴욕 증시 컨센서스로 놓고 보더라도 이 CPI가 근원 CPI를 기준으로 전월 대비 오히려 올라갔을 네. 것으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물가 잡은 것은 아니다.
라는데 좀 더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오페크 분열. 이라크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정책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겠다, 증산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우디의 리더십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오페크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느냐, 그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얼핏 보면 좀 감사한 얘기도 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오페크가 단합을 잘 하면 할수록 이 오페크는 국제 범죄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오페크 자체가 네. 지금 카르텔을 만들어서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수괴 집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힘이 세니까 현실적으로 오페크의 이런 횡포를 아무도 어떤 이 제재를 하지 못하는데 네. 유일하게 기대해 왔던 것이 내분이 일어나서 분열이 되면 결국은 국제 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페크의 분열은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면 뭐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게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분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열하는데 핵심 그 회원국이 이라크거든요. 감산합의 지키지 않겠다. 이유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중국과의 밀월입니다. 지금 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라크가 담합을 해서 이라크가 지금 경제 재건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그 시추권을 대량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산을 해버리면 중국은 돈 주고 이라크 시추권을 샀는데 생산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감산 계획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 이런 얘기거든요. 그 결국은 이 오페크의 조종도 뒤에서 중국이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으로의 원유 공급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중국의 원유 시장에서 파워가 커지는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원유 시장에서의 자유시장 경제는 여전히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손정의 대 마사요시. 다른 인물이 아니라 동일인이죠.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을 바라보는 국내 시선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1교포 후세에서 조금 정이 좀 갔었는데 이 네이버 지우기가 공식화되면서 마사요시 손으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맞게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는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우리가 같은 피라고 해서 사실 은근히 많이 사랑하고 또 좋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한번 잘 더듬어 보시면요. 손정희 회장은 본인이 한국인이라든지 한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손정희 회장은 일찌감치 한국 국적 버리고 일본 국적 택했고요. 일본에서 이름이 마사요시입니다. 손 마사요시.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 네이버 사태, 그러니까 라인을 창업한 네이버를 향해서 지분을 내놔라는 그 조처, 이것이 얼핏 보면 일본 정부의 조처 같지만 일부 전문가들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이게 손정희 회장이 일본 정부를 움직이는 것이다. 손정희 회장이 라인을 참탈하기 위한 오랜 그림을 그려왔던 것이다는 이런 좀 지적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일본 정부의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맹관계라고 해놓고 지금 네이버를 향해서 주식 내놔라고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자, 이런 대목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이 냉엄한 현실, 이것도 우리 좀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라인 야후와 또 네이버 지우기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